마을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들려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유겸이 사는 집은 한때 마을에서 제법 이름난 곳이었습니다. 기와 지붕이 반듯하게 얹혀 있고 마당도 널찍했지요. 하지만 그것도 옛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집안은 기울기 시작했고 어머니마저 병으로 눕자 서유겸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25의 나이에 가장이 되었지만 그에게는 의지할 곳이 없었지요. 친척이라는 자들이 하나 둘 찾아왔습니다. 먼 친척 장문석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주 드나들었지요. 얼굴에는 웃음을 가득 담고 왔지만 눈빛만큼은 차가웠습니다. 유겸이, 집안 살림이 어렵지? 내가 도와주마. 밭 하나만 내 이름으로 빌려주면 돈을 구워주겠네. 서유겸은 거절하고 싶었지만 당장 쌀이 떨어진 마당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문석은 흡족하다는 듯 웃으며 문서를 내밀었지요. 글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서유겸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밭 하나가 장문석의 손으로 넘어갔고 이듬해에는 논 한마지기도 같은 방식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유겸을 가엾게 여기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비웃었지요. 저 집은 이제 끝이야. 친척한테 다 뜯어먹히고 있으니 그래도 양반 집안이라더니 이제 머슴만도 못하겠구먼. 서유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참았습니다. 화를 낼 힘도 따질 배짱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남은 땅을 지키고 하루하루 끼니를 잇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문석이 또다시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부인까지 데리고 왔지요. 유겸아, 내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네. 혼처 하나 알아봤어. 서유겸은 깜짝 놀랐습니다. 집안 형편이 이 지경인데 누가 며느리로 오겠습니까? 혼처라니요? 누가 이런 집안에 딸을 보내겠습니까? 아이고, 그게 말이지. 한 부인의 조카딸인데 집안이 넉넉지 못해서 혼처를 못 구하고 있었다네. 마침 내가 자네 이야기를 하니 괜찮다고 하더군. 장문석의 부인이 거들었습니다. 그 아이 참 얌전하고 말수도 적어요. 시집살이 잘할 아이니 걱정 말아요. 서유겸은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혼자 살다 가는 데가 끊길 판이었으니까요. 며칠 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간소하기 그지없는 혼례였지요. 하객도 몇 되지 않았고 음식상도 초라했습니다. 신부가 초래청으로 들어왔을 때 서유겸은 고개를 들어 신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치마 너머로 보이는 신부의 손은 가느다랗고 하였습니다. 얼굴은 족두리에 가려 보이지 않았지만 숨소리만큼은 또렷했지요. 혼례를 마치고 신부가 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유겸이 촛불을 켜고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자 그제야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한연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지요.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깊었습니다.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연하라 했지요? 예.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유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적은 것이 나쁠 것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한연아의 눈빛이 묘하게 깊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한연아는 집안 살림을 맡았습니다. 말없이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지요. 서유겸이 밭에서 돌아오면 조용히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대화는 거의 없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장문석 부부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떡을 들고 왔지요. 새댁이 잘 지내나 보러 왔네. 장문석의 부인이 한연아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한연아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참 조용하네. 말은 하는 거야? 예.
허허, 말수가 적으면 시집살이 편하지. 괜찮은 며느리 얻었어, 유겸아. 장문석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서유겸은 느꼈습니다. 다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날 저녁 서유겸은 한연아에게 물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시집와줘서 고맙소. 한연아는 고개를 들어 서유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은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저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서유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한연아도 더 말하지 않았지요. 그렇게 둘은 조용히 같은 지붕 아래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한연아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말수 적은 것을 어리석다 여겼고 집안일만 하는 것을 무능하다 생각했지요. 장문석의 부인이 먼저 말을 퍼뜨렸습니다. 저 새댁 좀 이상해. 말도 안 하고 웃지도 않아. 바보 아니겠어? 그 말은 금방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연아를 보며 수군거렸지요. 서유겸은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한연아를 감쌌습니다. 이 사람은 내 아내요. 이 집의 사람이니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서유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한연아는 그런 남편을 조용히 바라보았지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한연아가 시집 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한연아를 더욱 얕잡아 보게 되었지요. 말수가 적은 것은 물론이고 집 밖으로 나오는 일도 드물었으니까요.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와도 고개를 숙인 채 인사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른 여인네들이 모여 수다를 떨 때도 한연아는 끼지 않았지요. 저 집 새댁 정말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말도 안 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머리가 좀 모자라는 게 아닐까? 여인네들은 한연아가 없는 자리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장문석의 부인이 그 말에 거들었지요. 아이고,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물어봐도 예, 아니오밖에 안 해요. 시집살이는 잘할지 몰라도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유겸이는 운이 좋지. 말 안 듣는 며느리보다는 저런 게 낫잖아. 맞아요. 바보 같아도 순하니까 부리기는 편하겠어요. 그렇게 한연아는 마을에서 어리석은 며느리로 소문났습니다. 하지만 정작 한연아는 그런 소문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저 집안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서유겸이 밭에 나가면 점심을 싸서 가져다 주었고 해가 지면 저녁상을 차렸지요. 어느 날 장문석이 또다시 서유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문서 한 장을 들고 왔지요. 유겸아, 지난번에 빌려준 돈 기억하지? 예, 형님. 그게 말이야. 이자가 좀 밀렸더구먼. 계산해보니 꽤 되던데. 서유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돈을 빌린 것은 맞지만 이자가 그렇게 많을 리 없었으니까요. 형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까지 많지 않았는데요. 아니야, 여기 문서에 다 적혀 있잖아. 자네가 도장 찍었으니 부인할 수 없지. 장문석이 문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유겸은 글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에 문서를 들여다보아도 알 수가 없었지요. 그저 자신의 도장이 찍혀 있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합니까? 그러게 말이야. 논 한마지기를 더 넘기면 이자를 탕감해주지. 서유겸은 망설였습니다. 논을 더 넘기면 남는 땅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을 갚을 방도도 없었습니다. 형님, 며칠만 시간을 주십시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오지. 장문석이 돌아간 뒤 서유겸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연아가 물을 떠다 주며 조용히 물었지요. 무슨 일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걱정하지 마시오. 서유겸은 아내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연아는 남편의 얼굴빛을 보고 무언가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다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 일이 있어 서유겸과 한연아가 함께 나갔습니다. 한연아는 처음으로 마을 사람들 앞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냈지요. 여인네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서유겸의 부인이야? 말은 하나, 바보 같다던데. 한연아는 그런 말들을 듣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서유겸이 물건을 사러 가는 동안 한연아는 옆에서 조용히 기다렸지요. 그때 장문석의 부인이 다가왔습니다. 어머, 새댁. 장에 나왔네? 예. 물건은 잘 골라. 세상 물정을 몰라서 바가지 쓰는 거 아냐? 한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살짝 숙였을 뿐이지요. 장문석의 부인은 비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참, 우리 서방이 요새 자네 집에 자주 가지. 돈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니까. 예,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친척이니까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자네 집 살림은 좀 어때? 먹을 게 있어? 괜찮습니다. 괜찮긴. 보나 마나 어렵겠지. 남편이 무능하면 아내가 고생이야. 장문석의 부인은 한연아를 불쌍하다는 듯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한연아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고요했지요. 마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뒤 한연아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서유겸이 밥을 먹는 동안 한연아는 맞은편에 앉아 가만히 바라보았지요. 오늘 장터에서 장문석의 부인이 무슨 말을 했소? 서유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연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지요. 별 말씀 없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네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 않소. 괜찮습니다. 저는 상관없습니다. 한연아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서유겸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말수는 적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자네는 이상한 사람이요.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화내지 않으니. 화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무슨 뜻이요? 그냥 그렇습니다. 한연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유겸도 더 묻지 않았지요. 다만 아내의 눈빛 속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장문석은 집에서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집 새댁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요. 바보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좋지. 눈치도 없고 말도 안 하니 우리 일하기 편하잖아. 그렇긴 한데 좀 이상해요.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저렇게 반응이 없을 수가 있나요? 뭐 어째. 바보면 바보지. 우리한테는 오히려 좋은 일이야. 장문석은 웃으며 말했지만 부인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한연아의 그 깊은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보 같은 며느리가 무슨 수를 쓸 수 있겠습니까? 그날 밤 한연아는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유겸은 이미 잠들었고 집안은 고요했지요. 한연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미소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장문석이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지요. 마을의 이장과 함께 왔습니다. 이장은 마을에서 나름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으니 장문석이 그를 데려온 것은 서유겸을 압박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유겸아, 생각은 해봤나? 장문석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났습니다. 서유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요.
형님, 논을 더 넘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럼 돈으로 갚아야지. 이자까지 하면 꽤 큰 돈인데 어찌할 텐가.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품팔이라도 해서 갚겠습니다. 장문석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 이장을 쳐다보았지요. 이장님 들으셨지요? 이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는 하는데 언제 갚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유겸이 빚은 갚아야 하네. 문서에도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가. 서유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은 자신이었으니 할 말이 없었지요. 그때 한연아가 안채에서 나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차를 담은 쟁반을 들고 있었지요. 어르신들께서 오셨는데 차라도 드시지요. 한연아는 고개를 숙인 채 차를 내놓았습니다. 장문석이 힐끗 한연아를 쳐다보며 코웃음을 쳤지요. 새댁은 조용하니 좋구먼. 남편 일에 끼어들지도 않고. 예,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한연아의 대답은 여전히 짧았습니다. 장문석은 흡족하다는 듯 웃었지요. 그래, 여자는 그래야지. 집안일이나 잘하면 되는 거야. 한연아는 대답 대신 고개만 숙였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돌아갔지요. 하지만 문을 닫기 전에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서유겸조차도요. 장문석과 이장이 돌아간 뒤 서유겸은 마루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연아가 다가와 물을 떠다 주었지요. 부인 미안하오. 형편없는 남편을 만나서 고생이요. 괜찮습니다. 무엇이 괜찮단 말이오? 집안은 기울어가고 빚은 늘어만 가는데. 한연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문서를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문서를요? 왜 그러시오? 그냥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서유겸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방으로 들어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한연아는 문서를 천천히 들여다보았지요. 글을 읽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문서에 적힌 이자가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글을 잘 몰라서. 그럼 처음에 돈을 빌릴 때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서유겸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연아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문서를 다시 살폈지요.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이 문서는 제가 보관하겠습니다. 왜 그러시오? 나중에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연아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유겸은 영문을 몰랐지만 아내에게 문서를 맡겼지요. 뭔가 생각이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한연아는 홀로 문서를 펼쳐놓고 꼼꼼히 살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읽었지요. 그리고 다른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혔고 날짜도 함께 기록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문석이 마을 어귀에서 이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연아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지요. 물동이를 이고 우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새댁, 남편은 잘 있나? 장문석이 물었습니다. 한연아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지요. 예, 덕분에 잘 있습니다. 그나저나 돈 문제는 생각해봤나? 이대로는 안 되네. 남편께서 고민하고 계십니다. 고민만 하면 뭐하나. 빨리 결정해야지. 한연아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한 번 더 숙이고는 우물로 향했지요. 장문석은 그런 한연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저 여자는 정말 답답해. 남편이 젖골인데도 아무 말이 없으니. 그러게 말입니다.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한연아가 그들의 대화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있었다는 것을요. 우물가에 도착한 한연아는 물을 깃기 전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방금 들은 대화를 마음속에 새겨 넣었지요. 그날 저녁 한연아는 서유겸에게 물었습니다. 장문석 어르신께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글쎄요,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도 거래를 하십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러시오? 한연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연아의 머릿속에는 여러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장문석이 다른 사람들과 어떤 거래를 하는지, 그 거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돈의 흐름은 어떤지,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지요.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하나 돌았습니다. 장문석이 다른 마을 사람과 곡식 거래를 한다는 소문이었지요. 한연아는 그 소문을 듣고 장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문석의 거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장문석은 다른 상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장부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연아는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관찰했지요. 장부에 적힌 숫자들, 거래하는 방식, 말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연아는 다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장문석의 거래 방식, 장부 기록 방법, 그리고 말 바꾸는 순간들까지 모든 것을 빠짐없이 기록했지요. 서유겸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물었습니다. 부인, 무엇을 그리 열심히 적으시오? 그냥 살림 기록입니다. 살림 기록이 그리 복잡합니까? 꼼꼼히 해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서유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살림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한연아가 적고 있는 것은 살림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장문석을 둘러싼 모든 기록이었습니다. 그날 밤 달빛 아래 앉은 한연아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 퍼즐의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지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장문석이 이웃마을 상인과 큰 거래를 앞두고 있었지요. 곡식을 대량으로 사들여 다른 곳에 비싸게 팔 계획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문석이 이번에 큰 돈을 만진다더군. 그러게 말이야. 곡식 장사로 떼돈을 벌 거래. 한연아는 우물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여인네들은 한연아가 듣는지도 모르고 수다를 떨었지요. 그런데 말이야, 거래 상대가 까다로운 사람이라던데. 맞아, 약속 시간도 칼같이 지켜야 하고 물건도 정확해야 한대. 한연아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서유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장문석 어르신께서 내일 큰 거래를 하신다면서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다들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래 장소가 어디입니까? 장터 동쪽 주막이라고 들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한연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장에 나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간장을 사야 해서요. 그러시오? 그럼 조심해서 다녀오시오. 다음 날 아침 한연아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갔지만 장터로 가는 길은 아니었지요. 대신 장문석의 집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마침 장문석이 집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새댁, 어디 가는 길인가? 장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게. 장문석은 바쁜 듯 서둘러 걸어갔습니다. 한연아는 그 뒷모습을 지켜보다가 반대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지요. 그리고 한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문석과 거래하기로 한 상인의 집이었습니다. 대문 밖에서 한연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문을 두드렸지요. 누구시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연아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장문석 댁에서 심부름 온 사람입니다. 문이 열리고 상인이 나왔습니다. 중년의 사내였지요. 장문석 댁이라고? 무슨 일인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전해드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거래 시간을 1시간 늦춰달라고요. 뭐라고? 갑자기 시간을 늦춘다고? 상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연아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지요. 송구합니다. 어르신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요. 주막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조금만 늦게 오시면 됩니다. 에휴, 참.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자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상인은 불만스러워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연아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는 물러났지요. 그리고 한연아는 장터로 향했습니다. 주막 근처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요. 한연아는 멀찍이 서서 주막 입구를 지켜보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문석이 주막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1시간이 흘렀습니다. 장문석은 주막 밖으로 나와 두리번거렸습니다.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 상인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장문석의 얼굴에 초조함이 번졌습니다. 또 1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상인이 주막에 도착했지요. 장문석이 달려가 말했습니다. 어찌 이제 오시는 겁니까?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요. 뭐라고? 내가 늦었다고? 댁에서 심부름꾼을 보내 시간을 늦추자고 하지 않았소?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았습니다. 상인의 얼굴이 붉어졌지요. 장문석, 장사치가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댁집에서 여자가 와서 시간을 늦추라고 했소. 제 집에는 부인밖에 없는데 부인이 나갈 일이 없습니다. 누군가 사칭한 것 같습니다. 사칭이라니. 이건 날 놀린 거 아니요? 상인은 화를 내며 돌아서려고 했습니다. 장문석이 급히 붙잡았지요. 잠깐만요. 오해입니다. 제가 정말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오해고 뭐고 간에 나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소. 이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과는 거래하지 않겠소. 제발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상인은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장문석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지요. 큰 돈을 벌 기회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한연아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장터로 걸어가 간장을 샀지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온 한연아는 평소처럼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서유겸이 물었지요. 장은 잘 다녀왔소? 예, 별일 없었습니다. 마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소. 장문석 형님의 거래가 틀어졌다던데요. 한연아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다시 밥을 떠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셨습니까? 예, 누군가 거짓으로 심부름을 왔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몹시 화를 내셨다던데.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글쎄요, 형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나 봅니다. 한연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유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지요. 다만 아내의 눈빛이 평소와 조금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깊고 더 고요했습니다. 그날 밤 장문석의 집에서는 부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한 겁니까?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쳤잖아요. 나도 모르오. 누가 우리 집 사람인 척하고 거짓말을 했는지. 당신 원수라도 있어요? 그럴 리가 없소.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없는데. 장문석은 분을 사귀지 못했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범인을 찾을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며칠 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 일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장문석이 크게 한 방 먹었다더군. 그러게 누가 그런 짓을 했대? 아무도 모른대. 신기한 일이지.
한연아는 우물가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물을 길었습니다. 여인네들은 여전히 한연아를 무시했지요. 저 바보 같은 새댁은 이런 일도 모르겠지? 그러게 말이야. 세상 물정을 하나도 모르는데. 한연아는 아무 대꾸 없이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작은 빛이 번뜩이고 있었지요.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아주 작은 빛이었습니다. 거래가 틀어진 뒤로 장문석은 며칠 동안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큰 돈을 벌 기회를 놓친 것이 분했지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판을 벌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어. 더 확실한 거래를 해야겠어. 장문석은 이웃 고을의 부유한 상인과 접촉했습니다. 곡식뿐만 아니라 옷감까지 함께 거래하기로 한 것이지요. 거래 규모는 전보다 2배나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장문석이 이번에는 더 큰 장사를 벌인다더군. 지난번 실패를 만회하려고 그러나 봐. 그런데 돈은 어디서 구했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했을까? 한연아는 우물가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귀를 기울이며 물을 길었지요. 장문석의 부인이 다른 여인네들에게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우리 서방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 건 하실 거예요. 큰 돈이 들어올 거라니까요. 부인, 부러워요. 돈 많이 버시면 좋겠네요. 그럼요. 이번에 성공하면 땅도 더 사고 집도 크게 지을 거예요. 한연아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서유겸에게 물었지요. 장문석 어르신께서 큰 거래를 준비하신다면서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모두 그 이야기를 하더군요. 거래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서유겸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연아의 눈빛에는 다른 생각이 담겨 있었지요. 그날 밤 한연아는 다시 종이를 꺼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장문석의 새로운 거래에 대한 정보들이었습니다. 며칠 뒤 한연아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물건을 사러 간 것이었지요. 하지만 장터를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장문석과 마주쳤습니다. 새댁, 장에 나왔구먼. 예, 어르신. 요새 우리 집에 자주 오지 못해서 미안하네. 바빠서 말이야. 괜찮습니다. 바쁘신 일이 잘 되셔야지요. 장문석은 흡족하다는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말을 이었지요. 이번 거래만 잘 되면 큰 돈이 생기네. 그러면 자네 집빚 문제도 천천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나저나 자네 남편은 아직도 논 넘기는 것에 대해 생각 중인가? 예, 고민하고 계십니다. 에휴, 그렇게 오래 고민할 일인가? 빨리 결정하면 좋으련만. 장문석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한연아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지요. 남편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 뭐 천천히 생각해보게. 내가 급하게 재촉할 일은 아니니까. 장문석은 그렇게 말하고는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연아는 그의 말 속에 숨은 조급함을 느꼈지요. 장문석이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서유겸의 땅을 빨리 손에 넣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연아는 장터를 더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웃 고을에서 온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을 지켜보았지요. 그 중에는 장문석과 거래하기로 한 상인도 있었습니다. 한연아는 멀리서 그 상인의 모습을 눈여겨보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연아는 서유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장문석 어르신께서 큰 거래를 하신다는데 증인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증인이요? 예, 큰 돈이 오가는 거래라면 증인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서유겸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형님께서 알아서 하실 겁니다. 혹시 이장님께 말씀드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마을의 큰 거래니 이장님께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군요. 내일 이장님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날 서유겸은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장문석의 큰 거래에 대해 이야기했지요. 이장님, 장문석 형님께서 큰 거래를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들었네. 꽤 큰 돈이 오간다더군. 그런 거래에는 증인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네. 내가 장문석에게 이야기해보지. 그날 저녁 이장이 장문석을 찾아갔습니다. 장문석 들으니 큰 거래를 하신다면서? 예, 이장님. 이번에 제대로 한 건 합니다. 그런 큰 거래에는 증인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니까. 장문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증인을 세우면 자신이 마음대로 장부를 조작하기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장이 직접 나서는 마당에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 좋아. 내가 증인으로 서주지. 거래 날짜가 언제인가? 사흘 뒤입니다. 알았네. 그날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하겠네. 장문석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장이 돌아간 뒤 부인이 물었지요. 왜 그리 표정이 안 좋아요? 이장이 증인으로 선다고 하네. 이거 좀 까다로워졌어. 왜요? 증인이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 그럴 수도 있지. 장문석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며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남편의 불안함을 눈치채지 못했지요. 사흘 뒤 거래 날이 되었습니다. 장문석은 약속 장소인 주막으로 갔습니다. 이장도 함께 따라갔지요. 이웃 고을의 상인이 나타났고 둘은 장부를 펼쳐놓고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곡식은 이만큼이고 옷감은 이만큼입니다. 좋습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이장이 옆에서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장문석은 이장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았지요. 거래가 끝나고 이장이 물었습니다. 장부가 정확한가? 예, 이장님. 틀림없습니다. 그럼 됐네. 잘 됐구먼. 이장은 흡족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문석도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지요. 이장이 지켜보는 바람에 장부를 조작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한연아는 서유겸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거래가 잘 되셨나요? 예, 이장님께서 증인으로 서셔서 무사히 끝났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한연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장문석의 거래에는 증인이 있었습니다. 장부도 이장이 확인했지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기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연아의 계획대로 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지요. 이장이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서유겸과 한연아도 그곳에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사람들을 모으셨습니까? 서유겸이 물었습니다. 이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장문석의 거래에 문제가 생겼네. 상인이 찾아와서 장부가 맞지 않는다고 했어. 장부가 맞지 않다니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장문석이 부인과 함께 나타났지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장님, 무슨 일입니까? 장문석, 이리 와서 앉게. 이웃 고을의 상인이 자네 장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똑똑히 확인했는걸요. 그때 이웃 고을의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장부를 들고 있었지요. 장문석,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약속한 곡식 양이 모자라고
옷감값도 다르오.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약속대로 다 드렸는데요. 여기 장부를 보시오. 처음 약속한 것과 나중에 받은 것이 다르오. 상인이 장부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장이 그것을 받아들고 살폈지요. 이상하군. 분명 내가 확인할 때는 이 숫자가 아니었는데. 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문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장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내가 그날 거래를 지켜보며 장부를 확인했네. 곡식은 100섬이었고 옷감은 50필이었지. 그런데 지금 이 장부에는 다른 숫자가 적혀 있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었는데요. 장문석이 당황하며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숫자가 달랐지요. 곡식은 80섬으로 옷감은 40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제가 분명 100섬 50필이라고 적었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부를 고친 거 아냐? 그러게 돈을 떼먹으려고 그런 거 아닐까? 장문석의 부인이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방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겁니다. 그럼 장부가 저절로 바뀌었단 말이오? 상인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장문석은 땀을 흘리며 말했지요. 제가 실수로 잘못 적었나 봅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수라고? 이런 큰 거래에서 실수를 하다니. 그때 한연아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한연아를 바라보았지요. 평소에 말이 없던 며느리가 나선 것이 의외였으니까요. 실례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게. 한연아는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장문석 어르신께서는 이전에도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장문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연아는 침착하게 종이를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기록해 둔 것입니다. 어르신이 저희 남편과 거래하실 때도 장부의 숫자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은 10량을 빌려주신다고 하셨지만 문서에는 15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유겸이 깜짝 놀라 한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연아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이자도 처음에는 한 달에 1푼이라고 하셨지만 문서에는 2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이장이 한연아의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금액, 그리고 장문석이 한 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게 사실인가? 이장이 장문석을 노려보았습니다. 장문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지요. 아, 아닙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 그럼 이 기록은 거짓말이란 말인가? 한연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 중 한 명이 나섰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장문석한테 곡식을 팔았는데 나중에 돈이 적게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처음 약속과 나중 값이 달랐습니다. 하나 둘씩 사람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참고 있던 일들이 터져 나온 것이지요. 장문석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의도가 없었다고? 그럼 이 모든 것이 우연이란 말이오? 상인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도 고개를 저었지요. 장문석, 나는 자네를 믿었네. 그런데 이런 짓을 했다니. 이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장문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지요. 장문석의 부인도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한연아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저희 남편에게서 받은 땅도 돌려주셔야 합니다.
빚이 실제보다 많이 불어났으니 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맞는 말이네. 이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문석을 바라보며 말했지요. 장문석, 자네는 마을 사람들을 속였네. 서유겸의 땅을 당장 돌려주고 빚도 다시 계산하게. 하지만 이장님, 하지만은 없네. 여기 증인도 있고 기록도 있지 않은가. 자네가 잘못한 것은 분명하네. 장문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서 고개를 떨구었지요. 부인도 눈물을 흘리며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유겸은 옆에 서 있는 한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지요. 하지만 고마웠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까지 해준 것이 말입니다. 한연아는 서유겸을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더 이상 어르신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서유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따뜻했지요. 그동안 말없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준비하던 아내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떠들썩했습니다. 조용했던 며느리가 사실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다는 소문이 퍼졌지요. 사람들은 그제야 한연아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바보라고 무시했던 며느리가 실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마을은 한연아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우물가에서, 길가에서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요. 서유겸의 부인이 그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바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가 바보였어.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말을 안 한 거였구먼. 여인네들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한연아를 무시했던 것이 후회되었지요. 장문석의 부인은 집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이장이 서유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유겸이, 어제 일은 정말 놀라웠네. 자네 부인이 그렇게 지혜로운 줄 몰랐어. 저도 몰랐습니다, 이장님. 서유겸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장이 웃으며 말했지요. 자네는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부인을 만났으니 말이야. 한연아가 차를 내왔습니다. 이장은 한연아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인,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하네. 내가 사람을 잘못 봤어. 괜찮습니다. 어르신께서 잘못하신 것은 없습니다. 아니야, 내가 장문석 편만 들었지. 자네가 없었으면 마을 사람들이 계속 속았을 거야. 이장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문서 한 장을 꺼냈지요. 이건 장문석에게서 받아온 땅 문서야. 유겸이 땅이 다시 돌아왔네. 서유겸이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토록 빼앗겼던 땅이 돌아온 것이지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님. 나한테 고마워할 것 없네. 자네 부인한테 고마워해야지. 이장이 떠난 뒤 서유겸은 한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조용한 얼굴로 서 있었지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냥 지켜봤을 뿐입니다. 지켜보기만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기록하고 계획하셨잖습니까? 한연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께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왜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드렸다면 남편께서 말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남편께서 장문석 어르신께 눈치를 주실까 걱정했습니다. 서유겸은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알았다면 눈치를 줬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부인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저 남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유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통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편 장문석의 집에서는 부부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마을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부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장문석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다른 마을로 가야겠소. 여기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소. 그 며느리가 그렇게 똑똑한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가 완전히 속았어요. 속은 게 아니라 우리가 얕잡아 본 거지. 내가 교만했소. 장문석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욕심이 화를 불렀고 남을 무시한 것이 결국 자신을 망쳤지요. 며칠 뒤 장문석 부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지요. 다만 멀리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결국 욕심이 화근이었어. 그러게 남을 속이면 결국 자기가 망하는 법이지. 마을 사람들은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았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말 것, 남을 무시하지 말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살 것.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 둘씩 서유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였지요. 부인, 그동안 무시해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 봤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한연아는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말이 없어서 오해를 샀을 겁니다. 아닙니다. 부인께서 조용하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시끄러웠던 겁니다. 여인네들은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한연아는 그들을 용서했지요. 그리고 차를 내어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한연아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유겸은 밭을 갈고 있었고 한연아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었지요.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때 이장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유겸이, 좋은 소식이 있네. 무슨 소식입니까? 마을에서 자네를 이장 보좌로 추천하기로 했네. 자네 부인의 지혜를 빌리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아. 서유겸은 놀라 한연아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연아는 고개를 저었지요. 이장님, 저는 그냥 집안일이나 하고 싶습니다. 부인, 자네 같은 사람이 마을을 위해 일해줘야 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자는가. 하지만 저는 부인. 서유겸이 아내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지요. 부인께서 하고 싶으신 대로 하십시오. 제가 옆에서 돕겠습니다. 한연아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가득했지요. 한연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결정됐네. 이장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연아는 마을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다툼을 중재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었지요. 말은 여전히 적었지만 하는 일은 확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연아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모아 말했지요. 서유겸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런 부인을 알아봤으니까. 서유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웃었습니다. 자신이 알아본 것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선택해 준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요. 그리고 그 선택에 감사했습니다. 저녁 무렵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께서 저를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고마워해야지요. 부인께서 저를 지켜주셨으니까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부인은 대단한 일을 하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깊었지요.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습니다. 서유겸과 한연아의 집은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지요.
땅을 되찾은 덕분에 살림이 나아졌고 두 사람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풍요로움이 깃들었습니다. 한연아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어리석음이라 여기지 않았지요. 오히려 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의 침묵이라고 존경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한연아를 찾아왔습니다. 부인, 이웃과 땅 경계 문제로 다투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한연아는 조용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지혜롭게 해결책을 제시했지요. 두 분 모두 욕심을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땅 한 뼘보다 이웃 관계가 더 소중합니다. 사람들은 한연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한연아는 결코 한쪽 편을 들지 않았고 언제나 공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 믿고 따랐지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마을에 혼처를 구하지 못한 총각이 있었는데 집안이 가난해서 아무도 딸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연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서유겸에게 말했지요. 이웃 마을에 비슷한 형편의 처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중매를 서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하시지요. 부인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잘 될 겁니다. 한연아는 이웃 마을로 가서 처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껏 중매를 섰지요. 처음에는 서로 주저했지만 한연아의 진심 어린 말에 마음을 열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마음만 맞으면 됩니다. 저희 부부도 그랬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총각은 한연아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부인 덕분에 좋은 인연을 만났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것이 제게 가장 큰 보답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 둘 쌓이면서 한연아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한연아를 지혜로운 부인이라 불렀지요. 어느 날 저녁 서유겸과 한연아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서유겸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인, 요새 마을 일로 너무 바쁘신 것 아닙니까? 몸이 괜찮으신지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부인께서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처음 오셨을 때는 아무 말씀도 없으셔서 걱정했는데 한연아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말이 필요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고 배웠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제 집안도 한때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친척들이 재산을 노렸지요. 말로는 도와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빼앗아갔습니다. 서유겸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한연아는 계속 말을 이었지요. 그때 저는 배웠습니다. 말이 많은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도움은 조용히 온다는 것을요. 그래서 말씀이 적으셨던 겁니까? 예. 그리고 사람들을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누가 진심인지, 누가 거짓인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서유겸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남편께서 저를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남편께서는 제가 말이 없어도 무시하지 않으셨지요. 당연한 일 아닙니까? 아닙니다. 세상에는 말 없는 사람을 무시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편께서는 달랐습니다. 저를 이 집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지요. 서유겸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연아를 무시할 때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했지요. 그 한마디가 아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부인은 제게 너무 과분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깊이 통했지요. 그해 가을 마을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서유겸의 밭에서도 곡식이 풍성하게 자랐지요. 추수를 마치고 서유겸은 곡간을 바라보며 감개무량해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부인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남편께서 땀 흘려 일하신 덕분입니다. 부인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이 땅도 제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연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복은 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보는 사람이 붙잡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남편께서는 제가 말이 없어도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을 붙잡은 것입니다. 서유겸은 아내의 말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히 잘한 것이 없는데 아내는 그것을 큰 의미로 여기고 있었지요. 저는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인데요. 당연한 일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유겸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그런 부인을 알아봤으니 당연하지. 알아본 게 아니라 대접을 잘한 거야. 그래서 부인이 힘을 쓴 거지. 사람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말이 없어도 무시하지 않고 진심으로 대할 때 복이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마당에서 서유겸과 한연아는 나란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부인, 행복하십니까? 예, 남편께서 곁에 계시니 행복합니다. 저도 부인 덕분에 행복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어귀에서 어떤 나그네가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감탄했습니다. 조용한 며느리가 집안을 살렸다니 참으로 신기한 일이로구나. 마을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람을 제대로 알아보니가 복을 얻은 것이지요. 그 말은 세월이 흘러도 마을에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생각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고, 진짜 복은 알아보는 사람에게 온다고 말입니다.